자, 길리안발의 증후군은 신경세포체가 다시 이렇게 있고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데 신경세포체 축사근을 둘러싸고 있는 마리집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마리집이 있는 이유는 신경세포체의 축사각이 길기 때문에 신경 전달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마리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마리집이 없어지면서 신경 전도가 느리게 되면서 근육 수축이 떨어지고 안 되는 그 질환을 길리안바레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마리집 탈락 질환이고요. 대신에 이게 말초신경계 쪽에서 발생되는 거라서 말초신경계는 특징적으로 손상이 있은 다음에 시간 지나면 재생되고 복구가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 지나면 정상적인 근력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합니다. 단지 초기에 급격히 안 좋아지는 시기에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생기는지 잘 모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면역체계 장애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질환, 면역체계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외부에서부터 몸으로 안 좋은 나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들이 면역체계라고 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면역체계가 그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공격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별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50에서 70세 그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10만 명당 0.6에서 0.1.9명이면 아주 많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질병이라기보다는 중후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 그러면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질병인데 길리안바레 신드롬은 그렇기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을 조합을 해서 증상과 징후를 조합을 해서 말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길리안바레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축삭 변성.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마리집이 있는데 마리집이 망가진 거랑 그리고 축삭이 안에서 망가진 거랑은 다른 양상이 띄어집니다. 일단은 길리안바레는 이제 마리집 탈락, 마리집이 잘못되는 것이고요. 축삭 변성이 있게 되면 축삭이 싹도도 밀어나면서부터 주변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겠지만 마리집 탈락 같은 경우는 시간 지나면 마리집이 다시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축삭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마리집은 복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축삭 변성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잘라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이거나 손상된 만큼 느려지는 그런데 마리집 탈락 그러면 굉장히 느려집니다. 마리집이 있는 이유는 신경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마리집이 있는 건데 마리집이 탈락되고 손상을 입게 되면 마리집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부터 신경 전달은 굉장히 느려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길리안바레 신드롬이 있겠고 축삭 변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알코올 중독에 의한 축삭 손상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급성적으로 발병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머슬 위크니스, 팔다리 마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호흡 쪽까지 이제 문제가 되면서 호흡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후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집 탈락된 것들은 말초신경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집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팔다리 마비된 것들도 풀어지게 됩니다. 주로 운동마비는 먼 쪽에서부터 손발 끄트머리에서 시작해서 몸쪽과 몸통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디스탈 쪽에서 시작해서 프록시말 그리고 트렁크 쪽으로 마비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마비가 있기 전에 감기 같은 증상들이 먼저 보여집니다. 열나고 가볍게 몸살 증상이 있고 하는 경우가 더 있어서 대부분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전구 증상이 감기 몸살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리집이 파괴되지만 축삭은 그나마 잘 보존이 됩니다. 다행인 거죠. 축삭이 보존되기 때문에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마리집이 망가진 것 때문에 신경 전달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거지요. 만일에 축사까지 침범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축사까지 침범이 되면 신경 전달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증상 예후가 더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종종 호흡 쪽 아니면 위장, 소화기관 쪽에도 어, 그쪽에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있은 후에 같이 나타나는 거 봐서는 이게 바이러스랑도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척수신경형 주로 이제 척수 쪽에 관계된 신경 세포들의 마리집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냥 팔다리, 팔다리 쪽에서 운동 마비가 보여지는 거고요. 또는 척수 쪽에 뇌신경 쪽의 운동 신경이랑 관계된 쪽에 마비가 되면 뇌신경 쪽이 지배하고 있는 운동, 움직임, 특히 얼굴 신경, 얼굴 마비가 이게 생기는 거지요. 물론 인후두 마비도 올 수 있고 씹는 거에 뭐 눈, 뭐 혀 동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주로 얼굴 쪽에 많이 문제가 되는 거로 나오고요. 그리고 숨내형. 자, 이제 주로 뇌줄기 쪽에 있는 운동신경들의 손상을 받게 되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눈, 얼굴, 삼킴장애, 혀 등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팔다리 쪽, 몸쪽 마비가, 프록시말 쪽 마비가 심하게 되면 스카폴라, 어깨뼈를 잡아줄 수 있는 근육들이 마비되면서부터 어깨뼈가 뒤로 쫙 들리게 되는 윙잉 스카폴라 현상이 나타납니다. 윙잉 스캐폴라는 어깨뼈가 몸통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딱 쓰게 돼서 뒤에서 보게 되면 어깨뼈를 다 펴고 있는 것처럼 뒤로 돌출되어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성 근위 영양증의 타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위 영양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육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근육 위축, 아트로피와 머슬 위크니스, 근육 약화가 발생되는 거를 근위 영양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길리안 발해는 근육 자체가 아니라 근육을 지배해주는 신경의 마리집 탈락이기 때문에 근위 영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가성 근위 영양증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급성적으로 빠르게 나빠집니다. 순식간에 나빠집니다. 그래서 3주 정도에 아주 최대로 악화가 됐다가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면서부터 몇 개월, 몇 달 지나면 완전 회복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초기에 급격하게 마비가 진행될 때 호흡이라든가 인후두 마비가 있으면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에 물리치료는 시간 지나면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병증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리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이 심각해지는 것, 되게 마비가 심한 상태에서는 많은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머슬 위크니스가 있으면서 관절을 잘 못 움직이면 관절이 굳을 수도 있겠고, 위크니스가 근육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요. 등등 관련된 합병증들을 예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급성기에는 굉장히 심하게 나빠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호흡기 쪽까지도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빠지지 말라고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 그러면 일회성은 괜찮지만 만성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급성기에 증상이 굉장히 위중할 때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 또 호흡마비가 급격히 나타나게 되면 호흡마비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관절개에서 목에다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뚫은 쪽으로 해서 인공호흡기를 연결해서 자발적 호흡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겠고요. 또 회복기, 만성기,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그 시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 기능 약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육 약화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 길리안발에는 양쪽이 한꺼번에 같이 옵니다. 대칭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만 마비되는 경우는 없고요. 양쪽이 같이 마비되는 대칭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근육 약화는 먼 쪽에서 몸 쪽으로 또는 몸통 쪽으로 올라간다. 그 종종 호흡근이라든가 뇌신경 운동 기능을 침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마비가 심하게 진행이 되면 반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소하게 됩니다. 종종 감각 기능, 대부분이 운동 기능 쪽으로 오는데 감각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상 감각이라든가 과민 감각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자율신경계 쪽에 침범이 되게 되면 이거는 빈맥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거를 얘기합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거를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심장 기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전구 증상, 길리안바레 신드롬이 생기기 전에 감기 몸살 증상이 있은 다음에 급격하게 증상 마비가 생기더라 이거죠. 종종 이제 뇌척 수액을 검사를 해보니까 단백질 함량, 단백질 양이 좀 증가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백혈구가 많이 출현되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은 거고요. 특히 EMG처럼 정기 진단 검사를 해보게 되면 대개 운동신경 세포를 통해서 근육으로 신경이 전달되는데, 마르집이 탈락된 것 때문에 신경이 전달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져서 EMG, 정기 진단을 해보게 되면 특징적인 EMG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질병은 갑자기 나빠졌다가 이후에 회복이 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특징적으로 대칭적이다. 그리고 말초에서부터 먼 쪽에서 몸 쪽으로 상행성이다 라고 생각하기 좋겠습니다. 종종 갈비 사이 근육이라든가 가로막 근육은 중요한 호흡 근육인데, 이쪽 근육에도 침범이 되면서부터 환자 20%니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쪽 부분에 침범이 되게 되면 호흡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흡곤이 마비가 되면 숨을 쉬는 것도 호흡 곤란도 생기게 되겠지만, 기침이라든가 기도 분비물, 가래 같은 것이 빠르게 배출이 안 되고 기도에 쌓이게 되면 전체적인 폐활량이 떨어지게 되고 산소 보유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2차적인 합병증으로 한 5% 정도가 감염이라든가 뭐 장기 부종 같은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나와 있고요. 통증을 경험하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명 중에 1명 이상은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특히 운동을 많이 한 다음에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운동을 시킬 때 너무 힘들지 않게 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보는 거고요. 통증도 어느 한쪽이 아니라 마비랑 비슷하게 대칭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비는 주로 이제 엉덩이, 뭐 넙다리 네갈래근, 무릎 굽힌근 등 이제 주로 큰 부위 근육에서 같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도 마찬가지로 감각 생기는 경우는 이제 드물긴 하지만, 감각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면 말초 부분, 먼 쪽 부분, 손 쪽, 그래서 손 쪽, 다리 발 쪽, 이쪽 부분에 생긴다라고 해서 이거를 글러브, 스타킹 타입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 환자도 비슷하게 이렇게 먼 쪽에 감각 장애가 생기는데,
길리안발에도 마찬가지로 감각 변화가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글로브 스타킹 패턴으로 생기더라 이거죠. 자, 대개 그 길리안발의 신드롬이 생기고 나서 일주일 후에 머슬 위크니스, 근력 약화가 가장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대개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대부분은 걸을 수 있더라 이거죠. 특히 초기에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이유는 사망 원인은 호흡장애입니다. 호흡군 마비로 인해서 장애입니다. 그래서 초기 관리에 이제 필요하면 호흡기를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근육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MMT와 ROM은 무조건 기본으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초기에 얼만큼 마비됐는지, 얼만큼 근력을 보이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얼만큼 회복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력 평가는 주기적으로 경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비된 그 기간 동안에 조인트 컨트랙처, 관절이 굳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굳지 않도록 ROM을 유지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회복돼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마비됐던 시기에 관절이 굳어 있거나 ROM이 제한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기능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관절 ROM이라든가 MMT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으면 사실은 측정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큽니다. 이게 통증 때문에 힘을 못 주는 건지, 통증 때문에 팔다리를 못 구부리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분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MMT를 꼭 하긴 해야 되지만 통증의 영향을 좀 고려해서 MMT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곤하지 않게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회복되는 중에 물리치료를 받고 운동치료를 받게 되는데 치료 중에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면 더 많은 동작들을 할 수가 없고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항상 평가건 운동이건 피로감에 주의해 가면서 평가하고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제 길리안발의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1차적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폐활량, 폐기능 검사를 합니다. 이제 초기에 폐기능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하기 때문에 메디칼 차트를 보고 어느 정도의 폐기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뇌줄기 쪽을 침범한 것처럼 이제 호흡 기능이라든가 인후두 근육 또는 뭐 안면 기능 이런 쪽이 안 좋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음식물을 섭취를 할 때 먹을 때 살에 걸리는 여기 흡인 에스피레이션 그러면 살에 걸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똑바른 자세를 취하고 부득이 누워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머리, 몸통 부분을 좀 세워서 그래서 살에 걸리지 않게 해놓고 해주는 것이 그 음식물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로감에 항상 주의해야 되고 뭐 탈수라든가 칼로리 고갈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너무 힘들게 평가하거나 힘들게 운동시키는 거를 좀 매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통증이 근육통 아니면 관절통이고 특히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눌려지면서 통증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뼈 튀어나온 부위가 자극되지 않도록 패딩을 대주거나 어쨌든 아프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자세를 바꾸게 됐을 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겁니다. 자율신경계가 빨리빨리 작동을 하지 못해서 심장 기능이 빠르게 적응 못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흡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뭐 모든 환자분들이 호흡장애를 호소하는 건 아니고요. 67%는 꽤 많은 환자분들이 호흡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흡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또는 이제 호흡 문제에 대한 거, 욕창 예방, 통증 감소, 그리고 콘트랙처, 구축이 안 되게 예방하는 것들, 그리고 근육 손상이 있지 않게 잘 운동을 잘 시켜야 되고요. 과사용, 그리고 피로 유발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근육 수축 강도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오히려 근육 수축 강도가 세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상태를 더 좋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저강도로 운동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표에서 나온 그 운동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수에 맞춰서 이렇게 의학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기관 절개술 해서 호흡장애가 심해서 목에 구멍을 뚫고 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래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호흡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위 배출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래가 잘 나올 수 있게 신체의 위치를, 자세를 잘 바꿔줘서 가래를 배출하는 방법을 포스처럴 드레네이지에서 체위 배출법이라고 하고요. 또는 손발 쪽이 완전하게 마비됐기 때문에 기능적인 위치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스플린트를 착용해서 기능적인 자세 위치를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불편감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포지셔닝, 몸통의 위치, 팔다리 위치를 잘 잡아줘서 가장 기능적인 위치로 놓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전히 5주까지도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호흡기를 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호흡기를 뗐다고 하더라도 가래가 많이 쌓여 있어서 호흡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위 배출법을 통해서 가래를 잘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ROM 운동, 또 스플린트, 포지셔닝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삼킴 장애 치료라든가 또 관절 ROM 운동에 대한 것들을 보호자들께서도 할 수 있도록 잘 교육시키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 지나면 자연 회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몸통 근육의 기능이 돌아오면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에는 체위 배출법을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칭서부터 해서 능동적인 관절 운동, 지구력 운동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해가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 몸에서는 짧아지기가 쉽고 늘어나기 쉬운 근육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구부정하게 되면서 거북목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처럼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쉬거나 할 때 항상 자세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초기에 마비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 팔다리 마비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신체의 적절한 위치를 만들어줘서 관절이 안 좋은 쪽으로 굳거나 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세 잡기 프로그램, 포지셔닝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뼈가 돌출된 부위, 궁둥뼈라든가 아니면 발뒤꿈치, 뒤통수처럼 확 튀어나온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패드를 대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마비가 심해서 못 움직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능적인 위치를 딱 유지하기 위해서 스플린트를 제작을 해서 기능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부목 스프린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immobilization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구동하고 빠르게 뻣뻣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은 온몸을 스트레칭 해주는 기지개 켜기를 먼저 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자는 동안에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아서 뻣뻣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 움직이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압 조직은 매우 짧아집니다. 짧아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짧아지거나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RM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절을 움직여주는 것이요. 가장 좋은 거는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좋겠고요. 수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RM 운동은 관절 윤활렉을 잘 유동시키면서 관절 연골이 좀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혈액순환 촉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절을 움직이면서 한쪽은 접히고 한쪽은 늘어나고 이런 동작들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관절 주머니와 근육, 힘줄 등을 잘 타이트하고 아주 부드럽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RM 운동할 때 특별하게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심한 통증이 심하게 되면 팔다리 움직이는 게 되게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라고 하면 운동을 좀 심하게 한 거기 때문에 운동 강도라든가 RM 범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안 좋은 효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 안쪽에 뼈가 자란다거나 아니면 주변 조직에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액이 정체가 되면 림프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조직 사이에 있는 찌꺼기들을 빼줘서 밖으로 배출해주는 일종의 하수관 역할을 하는 것을 림프관이라고 하는데 림프액이 림프관 안에서 잘 흐르지 못하고 정체가 되게 되면 팔다리가 붓습니다. 관절이 부으면 당연히 관절 운동하는데 큰 문제가 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율신경계 문제 때문에 혈관 움직임에 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RM 운동을 하다가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잘 보고 판단해서 또 다른 주의사항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치료 목표는 일단은 아픈 거를 없애고 안 움직인 거를 잘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감각, 열감에 대한 거를 잘 느낄 수 있으면 열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만일에 열감을 잘 못 느끼게 되면 열 치료하면서 그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온도 감각에 대한 것들이 올바른지를 판단하고 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열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보다는 우리 물리치료사가 주로 쓰고 있는 텐스, 전기를 저주파 전기를 통전을 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게끔 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미 신경 자체가 탈신경이 되면서 근육 지배가 약해졌기 때문에 운동하다가 근육이 다치게 되는 경우,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으니까 RM 운동할 때 매우 주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CPM이라고 하는 거는 Continuous 패시브 모션입니다. 수동적으로 패시브 모션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치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통해서 관절을 계속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요. 느리게 해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운동 속도라든가 운동 범위를 다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부드럽게 오랫동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경사 침대에 세워서 다리 쪽에 체중을 줄 수 있도록 주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는데, 자, 몸통이 마비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단단히 붓도를 매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기립성 저혈압 문제가 있게 되면 심한 경우 토하거나 서 있는 상태로 실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점진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올려보고 환자분께서 어지럼기가 없다 그러면 좀 더 올리고 좀 더 올리고 좀 더 올리고 하면서 각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기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근력 약화는 먼 쪽에서부터 몸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회복은 그 반대로 몸 쪽에서부터 먼 쪽으로 회복이 됩니다.
약화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상 근육이 커지면 근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길리안 바레처럼 신경계가 좀 말초신경이 망가진 사람들한테는 근력 비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커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피로감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육 피로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항상 피로하지 않은 상태로 능동 운동하는 거. 그리고 운동한 다음에 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그리고 그렇다면 좀 그 증가 정도를 높이는 거. 이게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면서부터 근력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반드시 심상 안정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운동 강도가 세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능적인 강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근육이 힘이 약해서 걷기를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다리 근육을 지나치게 강하게 만드는 거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걸을 수 있을 만큼의 근력을 보충하는 거에 목표를 두란 뜻이겠죠. 기능적인 거에 목표를 두고 하란 뜻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회복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은 격렬한 스포츠 활동을 피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피로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항상 기능에 중점을 둔 운동. 어떻게 보면 제 운동을 하면서 기능을 하면서 운동하는 식의 것들을 많이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력을 보충할 정도의 근력 운동. 자, 그래서 어떤 근육을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능을 하기 위해서 60점, 70점 정도로 맞추는 거에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만일에 근력이 너무 약해서 푸어 등급 정도라고 하면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중력을 제거한 상태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중력, 무게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거지요. 이렇게 그 도르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판때기에다가 이제 파우더를 뿌리게 되면 이렇게 다리 움직일 때 저항감을 덜 느끼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ROM 범위를 능동적으로 충분히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중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부력 때문에 부력의 지탱을 받으면서 밖에서는 못 걸어도 물 안에서는 잘 걸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기가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제 마비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적 위치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 위치는 이렇게 C자형으로 손목을 약간 20도가량 익스텐션 시켜놓고 C자형으로 벌리고 있는 게 가장 기능적인 위치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스플린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있으면 이후에 이게 근력이 돌아왔을 때 기능적인 위치를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을 보호하는 데도 보조기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또는 ADL 기능을 보완하는 데도 보조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무거나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 의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환자의 근력이 현재 어느 정도고 ROM이 어느 정도이고 또 기능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보조기 형태와 종류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슬링 같이 팔을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부목처럼 이렇게 손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